옛날 옛적 조선 세종의 셋째 아들 안평대군의 궁궐에 봄이 찾아왔습니다. 안평대군. 그는 형 수양대군과는 달리 권력보다는 풍류를 사랑한 인물이었지요. 글씨를 잘 쓰고 그림을 사랑하며 궁궐 안에 작은 예술의 천국을 만들어 놓은 사람. 하지만 그의 궁궐 안에는 예술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권력과 욕망, 그리고 금지된 사랑이 숨어 있었지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운영. 안평대군 궁의 궁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16의 나이에 궁에 들어온 그녀는 이제 20살. 복숭아꽃처럼 붉은 뺨과 버드나무처럼 가는 허리를 가진 궁 안의 모든 남자들이 몰래 흠모하던 여인이었지요. 하지만 궁녀에게 사랑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궁녀는 왕족을 섬기기 위해 평생을 바쳐야 하는 존재. 만약 남자와 정을 통한다면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궁궐의 법도는 그만큼 엄격했지요. 그런데 바로 그 봄날, 운명적인 만남이 일어납니다. 안평대군은 문인들을 자주 초청했습니다. 시를 짓고 그림을 그리며 풍류를 즐기는 모임. 그날도 여러 선비들이 대군의 별궁인 비해당에 모여들었지요. 그 중에 김진사라는 젊은 선비가 있었습니다. 25의 김진사는 과거 급제를 준비하는 가난한 양반 집안의 자제. 하지만 재주만큼은 뛰어나 안평대군의 눈에 들어 종종 모임에 초대받곤 했지요. 그날 저녁 잔치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김진사는 잠시 바람을 쐬러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달빛이 은은한 밤, 연못가를 거닐던 그의 눈에 한 여인이 들어왔지요. 운영이었습니다. 그녀는 안평대군의 주방에서 일하는 궁녀로 잔치 음식을 나르다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연못을 바라보는 그녀의 옆모습. 김진사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운영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지요. 불과 3초. 하지만 그 3초가 두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김진사는 안평대군의 별궁에 더 자주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명목은 대군의 서재를 정리하는 일을 돕는 것.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지요. 운영을 다시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운영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에는 대군의 처소에만 머물던 그녀가 이상하게도 서재 근처를 자주 서성이기 시작했지요. 혹시 그 선비를 다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말 한마디 나누지 못했지만 멀리서 서로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궁궐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금지된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던 거지요. 하지만 궁궐에는 눈이 많습니다. 환관들, 다른 궁녀들, 시녀들 모두가 서로를 감시하는 곳. 그런 곳에서 비밀을 지킨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운영은 자신의 치마 속에서 작은 종이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서재의 책 사이에 끼워져 있던 것을 누가 몰래 옮겨놓은 것이었지요. 펼쳐보니 짧은 시 한 수가 적혀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연못가에 복숭아꽃 한 송이 피었네. 꺾어서 품에 안고 싶으나 담장이 높아 손이 닿지 않네. 운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것은 분명 김진사가 보낸 것. 그는 자신을 복숭아꽃에 비유한 것이고 자신이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지요. 운영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궁녀가 되고 나서 처음 느끼는 감정.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이런 편지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큰 죄. 만약 들키면 자신은 물론 김진사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답장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랑이란 게 원래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성적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감정은 멈출 수가 없는 법. 그날 밤 운영은 조심스럽게 답장을 썼습니다. 담장은 높지만 달빛은 담을 넘어가고 복숭아꽃의 향기도 바람을 타고 전해지네. 시적인 표현이지만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담장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지만 마음만은 전해질 수 있다는 뜻. 운영은 다음 날 새벽 아무도 없을 때 그 쪽지를 서재의 책 속에 몰래 끼워 놓았습니다. 김진사는 그 쪽지를 발견하고 거의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녀도 자신과 같은 마음이었다니.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편지를 주고받는 것도 위험하지만 과연 그녀를 직접 만날 수 있을까? 그는 더욱 대담한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 밤 자정 후원의 석류나무 아래에서 당신을 기다리겠소. 이것은 직접적인 밀회 제안이었습니다. 궁궐 법도상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 하지만 김진사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지요.
운영은 그 편지를 받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가슴속에서는 가고 싶다고 외쳤지만 이성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정이 되자 운영은 다른 궁녀들이 모두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처소를 빠져나왔습니다. 달빛만이 그녀의 길을 비춰주었지요. 심장은 터질 듯 뛰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후원의 석류나무. 그곳에는 이미 김진사가 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본 그들은 더욱 아름다워 보였지요. 김진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을 직접 뵙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운영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나리, 이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들키면 우리 둘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보지 못하고 사는 것이 더 큰 죽음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단지 대화만 나눈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손을 잡았습니다. 운영의 차가운 손을 김진사가 감싸 쥐었지요. 그 온기가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그리고 김진사는 조심스럽게 운영의 허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운영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처음 느끼는 감정, 남자의 품 안에 안긴다는 것. 궁녀로 살면서 절대 경험해서는 안 될 일이었지만 그녀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잊고 싶었습니다. 김진사의 입술이 운영의 이마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뺨에, 그리고 입술에. 두 사람은 석류나무 아래에서 서로를 탐했습니다. 옷깃이 흐트러지고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시대 궁중 최대의 금기. 궁녀가 남자와 관계를 맺는 것. 만약 들키면 둘 다 처형당할 일이었지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들에게 죽음의 공포조차 달콤했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의 밀회는 계속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모두가 깊이 잠든 한밤중에 그들은 후원에서 만났지요. 김진사는 운영에게 바깥 세상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장터의 풍경, 한강의 풍류, 백성들의 삶. 궁 안에만 갇혀 살던 운영에게는 신기하고 부러운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언젠가 당신을 이 궁궐에서 데리고 나가고 싶소. 함께 한강에 배를 띄우고 남산에 올라 한양을 내려다보고 자유롭게 살고 싶소. 김진사의 말에 운영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것은 꿈일 뿐입니다. 궁녀는 죽어서도 궁을 벗어날 수 없어요. 이곳이 제 무덤이 될 것입니다. 아니요. 반드시 방법을 찾겠소. 당신을 이곳에서 구해내겠소.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약속이었습니다. 조선의 법도는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들의 밀회를 지켜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자홍이라는 나이든 궁녀였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운영처럼 아름다웠지만 지금은 40을 넘긴 늙은 궁녀. 안평대군의 총애를 받지 못해 늘 질투와 원망 속에 살아가던 여인이었지요. 자홍은 운영이 밤마다 처소를 빠져나가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칠까 했지만 질투심이 발동했습니다. 왜 저 계집은 젊고 예쁘다고 모든 남자들의 사랑을 받는가? 심지어 궁 밖의 선비까지. 어느 날 밤 자홍은 운영을 몰래 미행했습니다. 그리고 후원의 석류나무 아래에서 두 사람이 포옹하고 입맞추는 장면을 목격했지요. 자홍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끝이로구나. 운영아, 다음 날 아침 자홍은 안평대군의 부인인 대군 부인을 찾아갔습니다. 마마. 아래올 말씀이 있습니다. 궁 안에 큰 불상사가 일어나고 있사옵니다. 대군 부인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궁녀 운영이 밤마다 외부 남자와 미래를 즐기고 있사옵니다.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대군 부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풍기문란이 아니었습니다. 궁중의 법도를 무너뜨리는 중죄. 만약 이 소문이 밖으로 퍼진다면 안평대군의 명예에도 먹칠이 될 일이었지요. 그 남자가 누구냐? 김진사라는 자입니다. 대감마마께서 종종 문회에 부르시는. 대군 부인은 즉시 명을 내렸습니다. 당장 둘을 잡아들여라. 그리고 이 일을 안평대군께는 아직 알리지 말라. 그날 밤 운영과 김진사가 만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사방에서 횃불이 켜지며 환관들과 군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궁녀 운영과 김진사,
궁중 간통죄로 체포한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순간 운영은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사방이 포위된 상태. 김진사는 운영을 감싸며 소리쳤습니다. 잘못은 모두 제게 있습니다. 제가 강제로 그녀를 꿰어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변명이 통할 리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끌려가 각각 다른 옥에 갇혔습니다. 운영은 차가운 옥바닥에 쓰러져 울었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것이 자신의 운명이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지요. 궁녀로 태어나 사랑도 못 해보고 죽는 것보다는 단 한 번이라도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고 죽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고. 다음 날 대군 부인이 직접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운영이 끌려왔습니다. 내가 궁녀의 몸으로 외부 남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 사실이냐? 운영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오래 그런 짓을 했느냐? 석 달쯤 되었습니다. 대군 부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년. 궁녀의 몸으로 어찌 그런 더러운 짓을? 내 부모가 알면 얼마나 한스러워하겠느냐? 운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부모? 그녀에게는 이미 부모도 없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어린 나이에 궁에 팔려온 것. 사실 그녀에게는 지킬 명예도 돌아갈 집도 없었지요. 신문은 곧 고문으로 이어졌습니다. 내가 자백하지 않으면 형장을 가할 것이다. 솔직히 말하라. 그 남자와 몇 번이나 관계를 맺었느냐? 그리고 다른 공범은 없느냐? 운영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김진사를 더 이상 곤경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대군 부인이 명을 내렸습니다. 형장 20대를 쳐라. 곤장이 운영의 종아리를 내리쳤습니다. 한 대, 두 대. 살점이 터지고 피가 흘렀습니다. 운영은 비명을 참으려 했지만 10대를 넘기자 결국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른 옥에 갇혀있던 김진사가 그 비명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요. 자신 때문에 저 여린 여인이 고통받고 있다니. 제발 나를 대신 때려주시오. 모든 잘못은 내게 있어. 하지만 아무도 그의 외침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김진사가 끌려 나왔습니다. 안평대군이 직접 신문장에 나왔습니다. 평소 온화하던 대군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지요. 김진사, 그대가 과연 그런 짓을 저질렀단 말이냐? 나는 그대를 믿고 궁에 드나들게 했거늘. 이것이 나를 배신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김진사는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대감마마, 용서하소서. 하오나 소인은 진심으로 그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잠시의 욕망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라고? 궁녀와의 사랑이 허락될 리 있겠느냐? 그것은 왕법을 어기는 것이고 나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이다. 안평대군은 분노했지만 동시에 슬펐습니다. 그 역시 문인이었고 사랑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법도는 법도였습니다. 경장 30대를 쳐라. 김진사의 등과 종아리에 곤장이 내리쳤습니다. 운영에게 감추려고 그는 비명조차 지르지 않으려 했습니다. 며칠간의 신문과 고문 끝에 마침내 최후 판결의 날이 왔습니다. 대군 부인이 선고했습니다. 궁녀 운영과 선비 김진사 둘 다 궁중간 통죄로 사형에 처한다. 내일 새벽 형을 집행할 것이다. 사형?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막상 선고를 듣자 두 사람 모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하지만 안평대군은 내심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김진사의 재주를 아꼈고 운영의 아름다움도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사랑이 진심이었다는 것도 느꼈지요. 그날 밤 안평대군은 혼자 술을 마시며 고민했습니다. 법도를 어긴 것은 사실이지만 진정한 사랑을 죄로 다스려야 하는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대군 부인과 조정 대신들이 모두 두 사람의 죽음을 원하고 있었으니까요. 형 집행 전날 밤 안평대군은 특별한 명을 내렸습니다. 두 사람을 마지막으로 만나게 해 주어라. 단 한 시즌만. 이것은 대군의 마지막 자비였습니다. 운영과 김진사는 각각 쇠사슬에 묶인 채 작은 방에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운영, 내 잘못이오. 모두 내 탓이오. 아닙니다. 나리, 저도 원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진정한 사랑을 느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그들은 쇠사슬이 허락하는 한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내일이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이별할 것을 알고 있었지요. 김진사가 운영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저승에서라도 당신을 찾겠소. 그곳에서는 궁녀도 선비도 없을 것이오. 우리가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을 것이오. 운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입맞춤을 나누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형장이 차려졌습니다. 궁 안의 모든 궁녀와 환관들이 보는 앞에서 두 사람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처형당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운영은 사약을 받았습니다. 궁녀는 참형을 당하지 않고 사약으로 죽는 것이 관례였지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사약 잔을 들었습니다. 저승에서 만나요. 나리. 그리고 단숨에 사약을 마셨습니다. 곧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온몸이 경련하고 입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김진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김진사는 참형을 당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평대군이 마지막 자비를 베풀어 교수형으로 바꿨습니다. 밧줄이 김진사의 목에 걸렸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운영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운영. 그리고 형이 집행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신은 궁 밖으로 운반되어 한강변에 묻혔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 무덤 위에 하루아침에 석류나무가 자라난 것입니다. 그것도 나란히 두 그루가.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것 봐라. 저승에서도 함께 하려는 것이 아니겠는가? 참으로 기구한 인연이로다. 안평대군은 그 소식을 듣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그들의 무덤을 찾아가 술을 부어주었지요. 내가 미안하구나. 내가 너희를 지켜주지 못했구나. 그 후 안평대군은 그들의 이야기를 소설로 만들라고 명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운영전입니다. 금지된 사랑의 비극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서였지요. 전설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한 선비가 한강변을 지나다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밤중 달빛 아래 두 그루의 석류나무 사이에서 한 쌍의 남녀가 춤을 추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선비는 가까이 다가가려 했지만 그 순간 두 사람은 연기처럼 사라졌지요. 사람들은 그것이 운영과 김진사의 혼령이라고 믿었습니다. 저승에서 다시 만난 그들은 이승에도 가끔 나타나 함께 춤을 춘다고. 그 석류나무는 지금도 한강변 어딘가에 있다고 합니다. 매년 봄이 되면 아름다운 붉은 꽃을 피우는데 그 꽃이 바로 운영의 눈물이고 떨어지는 꽃잎이 김진사의 한숨이라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후세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신분을 초월하고 법도를 초월하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초월한다는 것을. 조선시대 그토록 엄격했던 신분제 사회에서도 사랑만큼은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궁녀와 선비, 그들의 사랑은 비극으로 끝났지만 그 이야기는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운영이나 김진사였다면 그 사랑을 시작했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마음을 접었을까요? 사랑과 생명 중 무엇이 더 소중할까요? 이것이 바로 운영전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궁궐의 금기를 깬 두 남녀의 이야기. 그들은 죽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오늘 밤 한강변을 거닐다가 석류나무 두 그루를 발견하신다면 그것이 혹시 운영과 김진사가 아닐까요? 달빛 아래에서 그들은 지금도 춤을 추고 있을 것입니다. 저승에서 이루지 못한 사랑을 이승에서라도 완성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운영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